17살인가 18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일찍 받았다. 일찍 받았어.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책임이 너한테 있다. 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니까. 합리적인 문제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전현직 영부인이 구속된 경우는 처음인데요.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가운데 계속 나오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바로 통일교입니다. 도대체 통일교가 뭐길래 이렇게 정치권이랑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뉴스 속 진짜 중요한 이야기만 짚어드립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저는 윤진아입니다. 오랫동안 종교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취재하신 최고의 전문가, 그래서 모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야, 윤진아 앵커랑 만나게 되다니. 네. 저희 CBS 선배 기자시기도 한데 종교와 권력의 관계, 그리고 특히나 약간 한쪽으로 빠진 종교, 사입이라고 하죠. 예, 이쪽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제 집단 또는 이제 JMS라고 하는 집단, 그다음에 등등등 해서 CBS에 몸담고 있을 때 신천지 대책팀장, 그다음에 이단 사이비 특별 취재단장 이런 걸 맡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단 사이비를 이제 취재하게 됐고, 그때는 네이버 다음 실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실검 1위부터 뭐 8위까지 쫙 차지한다든가 해서 센세이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저예요. 저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좀 솔깃하는 경향도 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시겠죠? 아니요, 전혀. 근데 요즘에 신천지만큼 유명한 게 통일교인 예. 것 같고요.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지 일단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마터면 통일교인지. 예, 첫째, 김건희 씨의 어머니의 측근들 중에 통일교 인사들이 있다. 아하. 예, 통일교와 친한 인사들이 있다. 또 하나는 통일교는 전통적으로 1960년대, 70년대의 독재자였던 박정희 정권, 80년대의 독재자였던 전두환 정권하고는 친분을 쌓았는데 갑자기 검사 출신의 윤석열 하면서 정권이 새로 바뀌니까 거기엔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인맥이 통로가 없었구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줄을 대야 되는데 줄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줄을 대려니까 두 개의 줄이 있는 거죠.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친윤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한테 접근하는데 거기에 걸려든 게 이제 건진법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 네. 이런 평가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대단한 끈이었겠네요. 목걸이 줄만 하네. 네, 김건희 씨를 딱 쳐다보면 네. 대통령의 부인이라 접근하려고 봤는데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을 거의 밑에다 두고 부리는 정도의 스타일이더라. 그러면 저 사람이 실세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걸이 얘기만 잠깐 했는데 현재 통일교 고위 간부의 청탁 의혹, 윤 전 본부장과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예. 통로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청탁 내용들을 보면 취임식 참여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요거야 애교로 칩시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메콩강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것, 네. 그다음에 YTN 인수 통일교가 할 테니 도와줘 이런 것, 그다음에 유엔의 제5사무국 유치 관련해서, 그다음에 통일교 국제행사의 교육부 장관 초청 청탁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예. 저는 쭉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야. 그냥 먹고 사는 게 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결국 다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그럼요. 예. 통일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먼저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세계 평화 통일 천주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갖다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다면 유엔을 대신할 더 강력한 세계 정부, 그걸 통일교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최종 지향이에요? 그렇죠. 최종 세계를 지향점. 통일하겠다 우리가. 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다고요? 팔레스타인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네. 이거를 화해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냐? 강제로라도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을 계속 결혼시키는 거야. 아, 네.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그 아들, 딸들로 넘어가요. 그럼 2세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 딸에서 다시 아들, 딸로 넘어가면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통일된 세계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거의 주된 방법론이 원수진 사람들을 결혼시킨다. 네. 요거란 말이죠. 뭔 소리요? 그래서 지금 공식 명칭이 뭐냐면 세계 평화 참 가정연합. 가정연합 이렇게 아하. 해서 이미 나라별로 종족별로 갖고 있던 원한 관계는 해소가 되고 통일교의 지휘를 따르는 가정들로 연합되면 이건 세계 통일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구나.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통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간다. 최초 문선 교주부터 그게 일종의 예, 되게 중요한 토대인 최고의 거잖아요. 가치죠. 예. 그래서 아마 통일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업이 한꺼번에 5만 쌍, 결혼식. 뭐 5천 쌍 합동 결혼식. 그때 통일교 본부에서 지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누구 결혼해. 그럼 나는 얼굴도 모르고 네. 나이도 내 맘 모르고 모르죠. 더군다나 세계를 평화롭게 통일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수진 나라의 사람들끼리 커플로 맺어줘요. 이를테면 한국이랑 한국하고 일본. 아. 근데 실제로 제 친척 중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통일교에 빠져 집을 나갔어요. 가출해가지고 통일교에서 살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왔어요. 네네. 자진해서. 네. 10수년 만에. 네.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부두교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나요? 어머 정말요? 아. 일본 남자하고 결혼이 아. 잡혔는데 집에 와서 뭐 몇 가지 좀 챙기고 뭐 좀 준비 좀 해갖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에서 붙잡고 못 가게 했어요. 그렇구나. 결혼식 날짜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머. 예, 묶어놨어요 기둥에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일본 남자가 찾으러 왔어. 그 시골까지. 어머머 세상에. 예, 내 짝이 여기서 못 오고 있다는데 나 지금 나 평화 가정을 이뤄서 지금 세계 통일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섭네요. 예. 근데 저는 또 요 대목에서 궁금한 게, 오케이,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 가치를 둘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설득을 당하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궁금해요.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지금 앞에 있는 분들 다, 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불신의 자녀들이니까. 불충하다. 근데 왜냐하면 좀 설득을 해내야 되잖아요. 뭐 배경이 뭐 있을까요? 통일교라는 곳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 중에서 해외 직구가 아니라 토속적인 자생적인 종교예요. 시작은 기독교에서 됐죠. 문선명이라고 하는 초대 총재의 집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 나았어요, 실제로. 아, 그래서 종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문선명 씨가 느꼈고, 문선명 씨가 이제 집이 꽤 부자였기 때문에 지주의 집안이어서 일본도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서 17살인가 18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일찍 받아. 일찍 받았어.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인류입니다. 한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걸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구세주는 완전체가 되려면 남자면 안 돼요. 남여로 인한 완전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애당초 비중도 높고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조선이라고 해야겠죠. 1920년, 30년대라고 치고 기독교 인구는 2% 정도예요. 2%면 몇 명 안 돼요. 네네. 그나마도 거기서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 빼고 평민들 중에서 기독교 신도들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신비 체험이라든가 영적 깨달음 이런 쪽에 가면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유행했던 것이 성주교. 네, 김성도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만든 건데 성주교. 내가 곧 재림 예수를 잉태해서 낳든지 성모 마리아처럼 아니면 내가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후계자 자리에 오르든지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이쪽엔 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 부인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합리적인 문제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을 father라고 돼 있으니까 마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파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부인파. 정말 희한한 건 구세주가 되라는 계시를 받은 이 문선명은 그래서 여성 짝을 찾아다녀요. 이리저리 하다가 평양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심이 좋은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의 딸을 24살 정도 차이가 나는 어린 딸을 이제 자기 부인을 했죠. 한학자 여사. 그 다음에 한학자 여사를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 부인파에 가서
그 사람 밑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시대에 나름대로 세를 가지고 성공했던 부분을 취하고 그래서 네. 그게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성공 요소를 제대로 버무려서 통일교의 네. 어떤 설득력 있는 운동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치권에 항상 연을 닿아야 한다랑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용을 쓰면서 목걸이까지 바치면서 정권에 줄을 댈 필요가 있나. 대개 정식 종교가 아닌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공동체를 자생적 공동체로 만들어서 제한된 영역 하에서 우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넘어온 사람들만 잘 뜯어먹으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자생적 공동체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일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막 뻗어 나가고자 네. 하고. 시작부터 한국교회로 쳐들어가서 한국교회로부터 정식 교회로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시도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 기독교가 너무 반대하니까 미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포교를 하는데 포교가 그렇게 시원찮았어요. 그때 종교를 잘 보니까 종교는 어차피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업은 아니다. 기업을 시작합니다. 간의 수공업, 그다음에 한국에서 수출을 갖다 싸게 해갖고 미국에서 좀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이제 해산물 가공에 손을 대죠. 지금도 미국의 한국인 교민 식당이나 다수의 식당 중에서 스시, 초밥집하고 횟집들은 통일교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체육대회 하느라고 하루 쉬면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엄청난 기업들을 미국에서부터 읽어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죠. 왜냐하면 모든 외국의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들이 다 인정하는 통일교인데 한국의 기독교만 기득권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역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자리를 막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교의 힘은 외국에다 펼쳐놓고 거기서 신도들의 헌금을 뜯고 국내에서는 기업으로 밀고 가고 커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기업군을 계속되는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도 있을 거고 경제 침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기업군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로비할 게 많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해.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목걸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목걸이. 기승전 목걸이. 그 목걸이가 어디 있을까요? 진품은. 여하튼 진품. 그걸 찾아야지. 뉴스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기죠. 또 있나요, 문제가? 그럼 2017년에 통일교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친구가 고발장을 갑자기 검찰에 냈어요. 통일교 주요 관계자들이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하더니 2,200억 원이 빈다. 고발이 들어가고 서울 서부지검 결론이 났어요?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어요. 증거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또 끈질겨. 고검에다 항고를 했어. 받아들이지 않아. 그다음에 대검에 재항고를 했어. 받아들여졌어요. 서울 서부지검 다시 수사해. 네. 그러면서 대검의 보안수사 지시에 따라서 서울 서부지검이 막 수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윤석열로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아까 그 딱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정권에 예. 그 필요했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어요. 어허. 이런 거죠. 근데 그다음에 물론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인과관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없죠. 근데 다만 그 시기 그랬다. 그러나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 검찰 권력이 왜 소중한 건지를 아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 권력만 가지고 예를 들면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거치면서 검사건 경찰이건 간에 위에서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 벌벌 기니까 그던 시대였는데. 대통령만 붙잡으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민주화가 됐으니까.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잡아야 되고 은행은 은행대로 잡아야 되고 통일교 힘들었겠다. 그래. 네.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중요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정권이랑 끈끈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뭐 세속적인 이유라면 그 통일교의 교리 자체도 예. 약간 정권이랑 가까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 통일이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정권들과 어느 정도의 우호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듣기로는 통일교는 모든 것을 신에게 바쳐라라고 해서 거의 탈탈 털고 아베 신조가 사실 암살을 당했던 배경 중에 그 아베 신조를 공격했던 자도 자기 엄마가 그 통일교에 돈을 다 갖다 바쳐서 가정이 파탄 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뜯어대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 헌금이 잘 안 먹혀요.
한국에서 왜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기복신앙의 나라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일단 애들 학원비 되는 게 부모들이 그죠. 너무 가처분 소득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워낙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네.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이 강한 기성 종교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갖고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통일교 자체가 이미 이단 사이비 종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갖고 잘 안 먹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묘한 것을 건드리는데 문선명이라고 하는 총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데 니들이 그 나라를 침략해갖고 36년간 못 살게 굴었지. 죄가를 회개하고 갚아야 된다라고 정서적인 면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히 헌금을 많이 해라. 그다음에 영감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상법이라는 거 하는 건 여기다가 이제 기도를 세게 하면 이게 이제 영적인 물건이 되는 건가요? 물건이 되는 거죠. 오 마이 갓. 그래갖고 이걸 사야 돼요. 비싸게요? 비싸게요. 그렇겠죠.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신제품이. 예, 뉴 그거는- 어라이벌이 있다고 계속. 저번에 산 그거는 이제 영이 떨어졌어. 아니 약발이 떨어지지. 선글라스도 3년 쓰면 이게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아베 신조 살해범의 어머니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네, 털어낼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헌금 형식으로 이제 쭉 오는 거죠. 그렇다면 통일교 자체의 정치가 휘둘리고 정치인이 이제 자기 소신이라든지 철학을 반해서 통일교의 이득을 위해서 복무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라고 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권이 이제 사이비 종교 엮이는 게 그렇죠. 신천지 정도 남은 신천지 건가요? 정도죠. 예.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다가 이제 바이크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단 사이비 종교와 그다음에 인신매매 조직, 그다음에 IS 같은 조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행동 통제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보고하고 지시받고 어딜 가서 누구와 언제까지 뭘 하다 오겠다는 행동 통제가 있어요. 특히 잠을 통제해요. 잠을 못 자게 해야 돼. 판단력을 상실시켜야 기도를 되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기도를 시킨다거나 찬송가를 계속 부른다거나 해서 잠을 못 자게 해야 돼. 그러면 흐릿한 상태에서 이제 가스라이팅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통제,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함부로 못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누구를 갖다 만나는데 신분이 확실한 놈만 만나야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놈을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연애를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도가 아닌 인간하고 연애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라. 간부가 되면 아예 안 돼요. 간부가 되면 긴밀히 새나갈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돼.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랬어요. 연애 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감정 통제도 있어요. 아유. 여러분들은 사이비 종교를 이게 이상한 신앙 형태, 이상한 종교 형태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사이비 종교는 과학이에요. 침대보다도 더 훌륭한 과학. 통일교가 지금 예를 들면 한 30만이라고 칩시다. 통일교를 거쳐간 사람은 몇 만이겠어요? 엄청나죠. 200만, 300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느 시기에 어떤 식의 행동을 했다는 게 데이터베이스로 다 축적이 돼 있어요.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통일교나 신천지를 넘어왔는데 6개월쯤 되면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딱 가서 요즘 교주님이 하는 말씀이 약간씩 의심이 되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요때쯤 귀신이 요때쯤 사탄이 너한테 접근할 때가 된 거야. 오마이갓. 우리도 다 그렇게 겪었어. 조금만 견디면 돼.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가거나 자기가 겪어온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인식을 할 만한 때가 되면 다 귀신같이 나타나고 통제를 하죠. 감정 통제, 정보 통제, 인지 능력에 대해 통제, 행동 통제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만만치 않다고요. 여기에서 꽉 묶여가지고 못 태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정치에다가 갖다 붙이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면 25만, 30만 된다고 치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돼 있고 그 팀장, 그다음에 그 밑에 무슨 장 또 지역장 해갖고 다단계 조직으로 해서 보고가 쫙 올라갔다 쫙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 통계가 잘 돼 있으니까 정치권이 도입하기가 정말 좋아요. 한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간부를 갖다 얘기하면 간부가 쫙 해줄 수도 있고 교주를 딱 만나면 쫙 게임 끝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쉽지 않은 게 이따가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 있겠죠. 예, 들어왔다 안 나가고 들어왔다 안 나가고 다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나가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나가는 녀석들이 나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문서로 쭉 지시사항을 얘기하면은 꼭 유출. 배신 때리는 유출자가 있어. 내가 복사하지 말랬지.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바로 지시한 다음에 바로 지워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안 남기고 지시를 하려니까 안 먹혀. 이게 또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좀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면 CBS에다가 일러 바친다든가 이런 인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신천지래도 정치적으로 왕창 5만 10만 동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오랜 작업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교 분리니까 정치에 종교가 기본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건 있지만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라든지 이런 거는 예. 어떤 지향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평화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연결되면 되는데 정파로 연결되는 게 문제인 거죠. 어느 정파를 도와줄 테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부탁해. 아니면 이런 걸 로비를 좀 할 테니까 해소시켜 줘. 아니면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에서 손을 써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 윗대가리들은 항상 정치와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만나니까 그런 밀실 담합들이 문제인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네. 정치는 종교하고 담합하면 표를 갖고 오고 그쵸. 동원력을 갖고 오고 충성도를 갖고 오는데 스스로 이상을 갖고 온 게 교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통 종교가 있으면 이단이야 사이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있으면 민주당은 사이비 이단은 아니거든요. 자기네 파트너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파트너지 이단 사이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단 사이비처럼 여긴다고. 자기네와 생각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전광훈한테 가서 듣고 거기 가서 와 이러면서 욕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스스로 성격이 교조적으로 바뀌어요. 종교가 가지는 일종의 뭔가 감성 같은 그 것까지 DNA를 그대로. 근데 그게 종교, 극단적으로 그렇죠. 발휘된다. 종교는 뭐냐면 된다. 자기의 가치를 잃는 방법이 잃는 수가 생겨요. 종교는 평화와 자비와 박애 등등을 가치로 항상 내걸고 있고 진선미의 일체에 있는데 정치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정파적으로 정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머리를 막 굴리고 이길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정치로부터 이념과 의제를 갖고 와요. 어떤 의제냐 하면 이민 반대, 난민 수용 거부, 성소수자파, 척결 뭐 이런 거. 척결. 절멸 뭐 이런 거. 노조도 이건 안 돼. 이거 좌빨 노조들 척결.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파가 이데올로기 상으로 갖고 있던 의제들을 종교가 자기네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장 극단적인 걸 가장 화해와 포용을 주장해야 될 종교가 갖고 와버려.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치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혼란스러움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수단이 있거든. 돈 드릴게요. 세금 깎아드릴게요. 저쪽에 다리 놔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막 뿌리면서 다시 자기들의 이미지를 업시킬 수 있는데 종교는 그게 안 돼요. 더구나 극우 세력의 재생산과 주축이 종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종교만 코너에 몰리는 거죠. 종교만 코너에 몰려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정통 종교에서도 멀리 내다보면서 지켜야 될 자기네들의 기본적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해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다칩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각종 혐의들을 보면서 통일교가 왜 어떻게 연결됐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치와 종교의 관계까지 쭉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 마법사들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건 통일교라고 해서 나름 새도 있고 뭐도 그런데 우리가 또 무속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테라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아셨어요? 아마테라스. 전 이번에 알았네. 어떤 내용인지 예. 그게 왜 또 정치에서 기능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